자, 이번 수업은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며 순물질 중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호돈소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은 화합물이라고 한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하며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는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경우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호돈소 물질의 예는 산소, 수소, 금, 철, 다이아몬드 등이 있으며 화합물은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설탕물, 소금물, 공기, 합금 등은 균일 혼합물에 속하며 흙탕물, 우유, 암석, 과일 주스 등은 불균일 혼합물에 속한다. 다음과 같이 한 종류의 원자 모형으로만 나타내어지는 물질은 호돈소 물질이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균일 혼합물은 서로 다른 알갱이가 고르게 섞여 있는 모양으로, 불균일 혼합물은 서로 다른 알갱이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며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한다. 물질의 특성들은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이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며 물 100g과 물 200g의 끓는 점은 모두 100도씨이다. 따라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순물질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만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 수업은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며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물질인 경우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C와 D가 같은 물질이지만 C가 더 천천히 끓는 것은 C의 질량이 D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물질의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물질의 끓는 점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압력솥으로 밥을 지으면 압력솥 내부의 높은 압력에 의해 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으므로 밥이 더 빨리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낮아진 기압에 의해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으므로 밥이 설익는다.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고 어는 점은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한다. 녹는 점과 어는 점 모두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며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물은 0도씨에서 녹고 얼음은 0도씨에서 언다. 다음은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질은 고체 상태이며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온도에서는 액체,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질은 기체 상태이다. 예를 들어 물의 녹는 점은 0도씨, 끓는 점은 100도씨이며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물은 고체 상태이며 25도씨에서는 액체 상태, 110도씨에서는 기체 상태이다. A, B, C 물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다음과 같을 때 상온에서의 상태를 알아보자. 상온은 약 20도씨 정도의 온도를 의미하며 20도씨는 A 물질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이므로 A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20도씨가 위치하는 B 물질의 경우 액체 상태이고 20도씨는 C 물질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이므로 C 물질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다. 자, 이번 수업은 밀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는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센티미터 등을 사용하고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는 그람, 킬로그램 등을 사용한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물리량으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는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람 퍼 밀리리터 등을 사용한다.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지만 밀도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밀도는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예를 들어 비커에 물과 식용유, 플라스틱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의 밀도가 가장 크고 가장 위쪽 식용유의 밀도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질량 부피 그래프와 밀도에 대해 알아보자.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를 의미하므로 기울기가 같은 A와 B는 밀도가 같고 기울기가 작은 C의 밀도는 A와 B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의 실제 밀도는 부피 10분의 질량 40으로 계산한 4g/세제곱cm이고 B의 밀도 역시 부피 5분의 질량 20으로 계산하면 4g/세제곱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의 밀도는 부피 10분의 질량 20에 해당하는 2g/세제곱c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나 잠수부가 바다 아래로 쉽게 내려가기 위해 허리에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 밀도가 작은 공기가 채워져 있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구명조끼,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를 감지하는 장치는 천장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를 감지하는 장치는 바닥에 설치하는 것 등은 모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다. 자, 이번 수업은 용해도와 석출량에 대해 알아보자. 용해도는 어떤 물질이 용매, 즉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60이라면 물 100g에는 이 물질이 최대 60g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물 50g에는 최대 30g이 녹을 수 있으며 물 200g에는 최대 120g이 녹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석출은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냉각시킬 때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이 다음과 같고 70도씨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120g 녹인 후 1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을 구해보자. 1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80이고 이것은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 즉 용질의 양은 80g이라는 뜻이므로 120g 중 80g은 물에 녹지만 나머지 40g은 녹지 못하고 고체 상태로 석출된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녹아있던 용질 120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양 80을 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두 개의 예제를 통해 석출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첫 번째 예제는 70도씨 물 50g에 질산나트륨 60g을 녹인 후 다시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86이고 물 50g에 녹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의 양은 용해도의 절반인 43g이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용질량 60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량 43을 뺀 17g이 된다. 두 번째 예제는 70도씨 물 200g에 질산나트륨을 240g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의 석출량을 묻는 문제이다.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86이고 물이 200g이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용해도의 2배인 172g이 된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용질의 양 240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172를 뺀 68g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포화수용액과 석출량에 대해 알아보자. 포화수용액은 물 100g에 용질이 용해도만큼 녹아있는 용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7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40이므로 포화수용액 정의에 따라 70도씨에서 만들 수 있는 질산칼륨 포화수용액의 질량은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40g 녹인 240g이 된다. 이것을 기준 포화수용액이라고 하자. 만약 주어진 포화수용액의 질량이 기준 포화수용액의 절반인 120g이라면 물의 양도 기준 포화수용액의 절반인 50g이며 녹아있는 질산칼륨의 양도 기준 포화수용액의 절반인 70g이 된다. 주어진 포화수용액의 질량이 기준 포화수용액의 2배인 480g이라면 물의 양과 녹아있는 질산칼륨의 양도 각각 2배인 200g과 280g이 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화수용액과 석출량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는 70도씨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240g을 20도씨로 냉각시킬 경우 석출량을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포화 수용액 240g은 질산칼륨 기준 포화 수용액의 질량과 같으므로 포화 수용액 240g은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40g 녹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7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140g을 녹인 후 이것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을 묻는 문제이다.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35이고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35g이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녹아있던 용질 140g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35g을 뺀 105g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70도씨 포화 수용액 120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을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포화 수용액 120g은 기준 포화 수용액 질량의 절반과 같으므로 포화 수용액 120g은 물 50g에 질산칼륨이 70g 녹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70도씨 물 50g에 질산칼륨 70g을 녹인 후 이것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을 묻는 문제이다.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35이고 물 5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용해도의 절반인 17.5g이 된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녹아있던 용질 70g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 17.5g을 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0도씨 포화 수용액 480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을 묻는 문제를 풀어보자. 주어진 포화 수용액 480g은 기준 포화 수용액 질량의 2배이므로 포화 수용액 480g은 물 200g에 질산칼륨이 280g 녹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70도씨 물 200g에 질산칼륨 280g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의 석출량을 묻는 문제이다. 20도씨에서 용해도는 35이고 물 2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용해도의 2배인 70g이 된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녹아있던 용질 280g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70g을 뺀 210g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 알아보자.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 탄산음료를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것은 뚜껑을 닫아 압력을 높이고 냉장고에 넣어 온도를 낮추면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많이 녹아 톡 쏘는 청량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탄산음료를 시험관에 넣고 서로 다른 온도의 비커에 넣은 후 일부 시험관은 뚜껑을 닫아 압력을 높인다. 이때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면 기체의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기포는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기체를 의미하므로 발생하는 기포수가 많을수록 용해도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관은 온도는 높고 압력이 낮아 용해도가 가장 작은 E 시험관이고 기포가 가장 적게 나오는 시험관은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 용해도가 가장 큰 B 시험관이다. 압력이 같고 온도가 다른 ACE나 BDF를 비교하면 온도와 용해도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같은 온도의 압력이 다른 AB나 CD, EF를 비교하면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ACE를 비교해보면 온도는 E가 가장 높고 압력은 같으므로 기체의 용해도는 A가 가장 높으며 기포는 A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즉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와 F를 비교해보면 온도는 같고 압력은 F가 크므로 용해도 역시 F가 크고 기포는 F가 적게 발생한다. 즉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운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입을 빠끔거리는 것이나 공장에서 냉각수를 방류하면 물고기가 죽는 것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와 관련된 현상이고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나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 잠수병이 걸리는 것은 압력에 따른 용해도 변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자, 이번 수업은 증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자. 증류는 액체 혼합물을 끓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금물을 끓이면 소금보다 끓는 점이 낮은 물이 수증기로 끓어나오며 수증기를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증류는 끓는 점을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쉽게 분리된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증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과 같이 온도계가 달린 증류 장치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넣은 후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A, B, C, D 구간에서 시험관에 모이는 물질들을 따로 모은다. 이때 끓임 쪽을 같이 넣어 혼합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는다. A 구간에서는 시험관에 아무런 액체도 모이지 않지만 B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78도씨인 에탄올이 모이고 C 구간에서는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D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100도씨인 물이 끓어나온다. 즉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류를 이용하면 바닷물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얻거나 막걸리에서 맑은 소주를 얻을 수 있으며 원유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분리해낼 수 있다.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증류탑에 넣으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가 증류탑 꼭대기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어 나오고 그 다음은 휘발유 혹은 나프타, 등유, 경유, 중류 순으로 분리되며 가장 아래쪽에 아스팔트가 찌꺼기로 남는다. 위쪽으로 갈수록 증류탑의 온도는 낮아지고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의 끓는 점도 낮아진다. 자, 이번 수업은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액체를 넣으면 밀도가 작은 고체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 밀도가 큰 고체 물질은 그대로 가라앉아 있으므로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때 액체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혼합물에 물을 부으면 스타이로폼은 위로 떠오르고 모래는 아래로 가라앉으며 벽시에 소금물을 넣으면 속이 빈 죽정이는 위로 속이 꽉 찬 좋은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분별 깔때기에 혼합물을 넣으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 아래쪽 액체를 먼저 받아내고 위쪽에 있는 액체는 나중에 분리한다.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은 식용유가 위쪽에, 물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 물과 에테르의 혼합물 역시 에테르가 위쪽, 물이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지만 물과 사이화탄소 혼합물의 경우 물이 위쪽, 사이화탄소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사금 채취, 기질로 곡물 분리,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흡착포로 제거하는 것 등은 모두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들이다. 자, 이번 수업은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결정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후 서서히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말하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 하나이다. 만약 고체 A와 불순물의 용해도가 다음과 같고 80도씨 물에 녹인 고체 A의 질량은 60g, 불순물의 질량은 5g이라고 할 때 20도씨로 냉각시킨 물에서 석출되는 고체 A의 질량을 구해보자. 20도씨에서 고체 A의 용해도는 20이므로 녹을 수 있는 A의 질량은 20g이다. 따라서 석출량은 처음 녹인 고체 A의 질량 60에서 냉각시킨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A의 질량 20을 뺀 40g이다. 재결정은 천일염에서 정제소금을 얻거나 합성약품을 정제하는 데 이용된다. 재결정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며 마무리하자. 염화나트륨 10g과 붕산 20g을 80도씨 물 100g에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물질과 석출량은 얼마인지 묻는 문제이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가 다음과 같을 때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5.9, 붕산의 용해도는 5이므로 20도씨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은 35.9g, 붕산은 5g이다. 따라서 80도씨 물 100g에 녹인 염화나트륨 10g은 20도씨 물 100g에도 모두 녹을 수 있지만 붕산 20g은 다 녹지 못하고 고체 상태로 석출된다. 이때 붕산의 석출량은 처음 녹인 붕산의 질량 20g에서 20도씨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붕산 질량 5g을 뺀 15g이다. 자, 이번 수업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알아보자.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다른 것을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거름종이에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해 점을 찍고 아래쪽에서 물을 흡수시키면 검은색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색소들이 분리된다. 이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는 가장 아래쪽에서 분리되는 색소가 제일 느리고 맨 위쪽에서 분리되는 색소가 가장 빠르다.
또한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3가지 색소로 분리되었으므로 검은색 잉크의 성분 물질은 최소 3가지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분리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며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성질이 비슷한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거름종이에 5종류 물질의 점을 찍어 용매에 담가 두었다가 꺼낸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순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한 종류의 성분만 분리되는 A, C, D이며 B는 A와 C를 포함한 혼합물이고 E는 C와 D를 포함한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물질로 예상되는 A, C, D 중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제일 높이까지 올라간 C이고 맨 아래쪽에서 분리된 D의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리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나 잎의 색소 분리, 농약이나 단백질, 의약품의 성분을 검출하거나 분리하는 데 이용된다.